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업가치 평가가 뭐 아주 수학으로 막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내가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을 얼마로 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영진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언론지상에서 보면 몇 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저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컬리가 최근에 이제 IPO를 추진을 하면서 투자를 받았을 때 각 그 단계별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2020년 사례를 보시면 투자를 2천억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8천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8천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2천억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 25%를 받은 거죠. 2천억 투자하면서 지분 25%를 받았으면 지분 100%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8천억인 거죠. 이 기업 가치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또 인정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8천억이 나오는 계산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그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지금 내가 그만큼의 예상 수익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현재 가치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회사와 비슷한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상대 가치에 대한 개념하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두 가지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하고, 이게 언제 써먹는 거냐,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상장 기업에는 주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에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치 평가가 필요하고요. 주가가 없으니까 어떤 이 펀더멘털 밸류, 본질 가치,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장 기업은 좀 견해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있기 때문에 뭘 믿을 것이냐, 주가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가치 평가 모형을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 철학이 갈려요. 상장 기업의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철학을 이제 멋지게 얘기하면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믿으면 효율적 시장 가설,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 근데 주가가 다 반영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믿는 분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비헤이비어럴, 그래서 행태 경제학 또는 행태 재무학, 이렇게 심리학적인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으면요, 상장 기업은 주가만 보면 됩니다. 이 시장을 좀 내가 못 믿어, 이거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5만 원 너무 싸다, 그런 분들은 5만 원을 안 믿는 거죠. 내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게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라고 하면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지금 주가가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진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발행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신주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 원칙적으로는요, 신주는 언제 하냐? 비쌀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의 펀더멘털 밸류를 내가 해봤더니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지금 2만 원 가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신주 발행. 미국은 고평가됐을 때 신주 발행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 M&A 할 때 미국은 인수기업이 신주 발행하면서 그거를 피인수기업 주주한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 우리 회사 주가 비쌀 때. 그래서 미국은 신주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을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주 발행을 잘 안 해요. 힘든 회사들만 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주주환원이 강조가 되고, 배당과 추가 해석,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이제 계속 활발해질 건데, 그럼 언제 사야 되냐? 비쌀 때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펀더멘탈 밸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이다. 그럼 이럴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신주 발행 또는 자사주 매입의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적정한지 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경영진 여러분들이 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가치 창출은 아니고요. 이제 가치가 이전된 거죠. 저평가할 때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그 싼 가격에 주식을 저한테 팔고 나가신 주주가 살짝 손해를 본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 남아있는 주주들에서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점을 잘 활용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국에서 엔론 사태 터지고 이런 것도 뭐냐면 분식회가 막 났는데 분식을 왜 했냐? 주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이익은 얼마 안 나는데 시장에서 너무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저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하려면 이 이익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식회가 역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기대를 하면 오히려 IR 담당자들은 그걸 좀 이렇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올라라 이런 게 IR이 아니고 펀더멘털에 근접하게 주가가 가는 것이 IR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요 막 수식 막 외우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상대가치 평가 기법인데요, 다른 말로는 퍼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는 뭐 옵션 가격 이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복잡해서 저도 가르치지도 않고요, 실무에서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두 가지 현금 흐름 할인법하고 상대가치 평가법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현재 가치, 할인율 그러면 무슨 뜻이지?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게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뭐 NPV, 순현가, Net Present Value 이런 말도 쓰고, PB는 Present Value, 그래서 현가 이런 건데, 예컨대 뭐 100만 원을 들여서 1년 있다가 뭐 110만 원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 110만 원을 오늘의 가치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370억짜리 370억짜리 건물인, 저거는 쉽죠. 370억은 지금 가격이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1년 있다가 얼마냐? 1년 있다 420억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근데 저건 사실 잘 몰라요. 저 420억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렵고, 저걸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쨌든 저건 이제 예측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저 할인율, 제가 이름이 많아요. 할인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의 기회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려워요 막 다 말이. 근데 쟤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야, 내가 몇 퍼센트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할인율이라고 하시지 말고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 경영진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서 내가 이만큼 수익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리콰이어 하는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앞으로. 그럼 내가 이 투자에서 5%는 먹어야 되겠다. 그 5%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 420억을 5%로 할인한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별 얘기가 아니고 저 420억 나누기 1 더하기 0.05예요. 그러면 이제 400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 400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쉽게 현가라고 하는데 1년 있다 420억이 나와요. 제가 몇 프로 먹었어요? 5%. 그죠? 그럼 이제 400억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년 있다 나오는 420억이 5% 수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얼마 내면 되느냐. 제가 현가예요. 제가 현가. 요구 수익률이랑 1대1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은 낮아져야지.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류에이션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좀 덜 먹어도 돼. 그럼 비싸게 주고 사도 되지. 그러니까 현가라는 개념은 내가 주관적으로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이고 내 요구 수익률하고 1대1의 관계가 있다.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역의 관계, 수익률과 가격의 역의 관계, 다 역의 관계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이게 미래에 나오는 돈, 이거 지금 내가 내는 가격,
요 차이는 수익. 그럼 미래에 내가 나오는 돈이 고정이 돼 있으면 내가 많이 먹어야 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내가 조금 먹었을 때면 가격은 올라가고 이겁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과 평가의 관계고 역의 관계인 거고 직관적으로 되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400억이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건물 가격이 얼마라고? 370억. 그러면 나는 5% 수익이 되기 위해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다? 400억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근데 얼마만 내면 돼? 370억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30억이 추가로 남은 거지. 30억이. 그래서 저 30억을 우리가 순현가라고 그러고 NPV라고 그러고 여기서 가치 창출이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370억이 아니고 딱 400억이야. 만약에 400억이면 순현가가 0이죠. NPV가 0. NPV가 0이면 제가 얼마 먹었어요? NPV가 0일 때는 얼마만큼 먹어요? 내 요구 수익률만큼 먹어요. 내 정확하게 요구 수익률만큼 먹었을 때 NPV가 0이에요. 그러니까 NPV가 0인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요구 수익률만큼은 먹어야 NPV가 0이에요. 회사가 현금이 있어요. 현금을 MMF 이런 데 아무 데도 안 굴리고 그냥 금고에 넣어뒀다. 그럼 NPV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최소한 그 돈을 MMF에다 어디다 넣고 운용을 조금이라도 해야 얼마만큼 돈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나오면 NPV 0.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 안 하죠. 왜냐하면 저 420이 될 수도 있고 35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는데 야 5%만으로는 너무 적어. 난 더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요구 수익률이 예컨대 5%가 아니고 12%다. 12%. 그럼 직관적으로 내가 12%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까 400억보다 훨씬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야 12%를 먹으니까. 그리고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375억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아직도 NPV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가격은 370억이니까 내가 375까지 낼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 12% 먹는데 370억만 내도 되니까 아직은 NPV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NPV가 0이 나오는 그런 요구 수익률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더 위험해지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평가를 축소시키고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린다. 그게 현재 가치와 요구 수익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하고 또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또 막 헷갈리고 혼동이 많이 되는데 다시 제가 명확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뭐냐면요, 이 요구 수익률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제에서 370억이랑 관계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요구 수익률 5%라고 그랬는데 그 5%는 370억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딴 데서 갖고 온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겠다. 370억이랑 관계없이. 근데 걔는 사실은 420억이랑 관계 있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뭐냐면 또는 투자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약자로 IR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IRR이라는 약자가 많이 나와요. IRR, 투자 수익률 또는 수익률. 이건 뭐냐면 370억 대비 몇 프로 먹었냐 이겁니다. 이건 또 5%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370억 내서 420억 나오면 몇 프로 먹었냐. 이게 수익률이에요. 이게 수익률이고 IRR이고 내부 수익률. 그리고 좀 이거는 이제 370억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달라요. 특히 NPV가 0이 아닐 때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있어. 언제? NPV가 0일 때. NPV가 0일 때는 두 개가 같아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막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Price Earnings Ratio죠.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earning 나누기 R 이렇게 돼 있어요. 저 R이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에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매년 100만 원이 나와요. 매년 배당금이 100만 원이 나와. 내가 요구 수익률이 10%. 지금부터 0원까지 100만 원이 나오는 배당금인데 나는 이게 10% 수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거 얼마 주고 사시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매년 100만 원이 나오는 게 10%가 돼야 돼. 그러면 오늘 얼마 내면 돼요? 1000만 원 내면 되지. 1000만 원 내고 10% 수익 100만 원. 내년에 또 10% 100만 원. 또 100만 원. 그게 이식이에요. 그게 이식.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뒤집으면. 그래서 1000만 원이 P고 100만 원이 E고 10%가 R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한 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식이에요. 도출 과정은 뭐 복잡하게 좀 수학을 해서 나오지만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숫자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는데 내 요구 수익률이 20%야. 그럼 얼마 내야 돼요?
500만 원 내지 500만 원. 크게 이식. 반면에 이제 요구 수익률이 5%로 떨어졌어. 5%만 먹어도 돼요. 매년 10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럼 얼마? 이제는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까지 내도 되죠.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할인율과 밸류의 역액관계를 보여주는 아울러 우리가 이 주가 수익 비율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만 원 나오는데 10% 수익이면 지금 얼마냐? 1000만 원.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현금 흐름 할인 기법 또는 DCF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상장한다 그랬다 그러면 주당 가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DCF 거의 안 쓰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상대가치평가법에 의해서 공모가를 책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치평가법에 의한 공모가 책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랑 비슷한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의 시가총액을 구한 다음에 비교해 가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우선 일단 유사 동종업계를 정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건설업이다. 그러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건설회사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뭐 생보사다. 그러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생보회사들을 찾아야 돼요. 생보가 아직 없다 상장이. 그러면 뭐 손해보험 중에 찾아야 돼요. 국내에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뭔가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익. 그래서 퍼인 거죠. 주가 수익 비율할 때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이익으로 나누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배수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배수라고 그러고 영어로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멀티플이 뭐냐면 어떤 그 수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또는 주가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가 12배다, 뭐 10배다 뭐 이런 얘기. 이익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뭐 세일즈로 나눌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눕니다. 나랑 비슷한 회사들의 그 관계가 우리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그냥 저 남의 회사, 비슷한 회사의 그 배수를 우리 회사의 어닝 또는 우리 회사의 세일즈에 곱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회사 시가총액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비상장인데 이제 공모가를 정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시장 가격 없어요. 우리 회사에 주당 순이익은 있습니다. EPS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미 상장돼 있는 다른 회사, 그 회사의 시가총액, 주가 알아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또는 전체 이익 알아요. 저걸 나눠. 그래서 다른 회사의 PER을 구하는 거죠. 다른 회사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 회사의 Y 곱하기 남의 회사에 퍼를 하면 우리 회사의 시총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거 나는 그냥 주식수 하면 되는 거죠. IPO 할 때 공모가 다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냐면 내 유사 동종업계 회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눌 때 보통 제가 어닝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아직 흑자가 안 나잖아요. 적자잖아요. 그러면 어닝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나눌 수는 없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어닝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서요. 매출로 나누기도 하고 뭐 현금 흐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장부 가치로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장부 가치로 나누는 거, 아니면 매출로 나눈다든지. 근데 아예 특정 산업의 경우는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는요. 실물로 나눕니다. 아예. 그러니까 만약 전력 회사다, 한전이다. 그러면 뭐 킬로와트 퍼 아워 시가총액 나누기 얼마만큼 전력을 생산을 하느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오일 회사 같은 경우는 원유 배럴로 막 나누고 원유 생산량 또는 매장량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전에요 닷컴 버블 때 뭐가 있었냐면 닷컴 회사들인데 매출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클릭수로 나눴어요. 클릭수로. 시가총액 나누기 클릭수. 그럼 우리 회사 클릭수 이만큼이니까 우리 회사 시총이 이만큼 돼야 된다. 요즘은 이제 클릭수는 조작도 가능하고 클릭수 안 하고 뭐 하냐면 회원수는 합니다. 회원수.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이다. 그럼 지금 우리 회사의 회원수가 이만큼인데 우리 회사 시총 이만큼이니까 지금 IPO 하려고 그러는 회사도 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 잡아서 시총을 구하는 게 상대가치평가 기법입니다. 실제로 삼성 SDS 할 때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때는 그 퍼만 쓴 게 아니고 EV, EBITDA라는 또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를 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사 동종 기업을 어디를 구했냐?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포스코 ICT하고 SKCC
그래서 처음에 이제 54개 후보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소거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2개 피어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상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IT 서비스 매출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흑자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점유율이 탑 10 안에 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 그거를 필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2개 회사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2개 회사에 퍼하고 이제 EV 에비타. 퍼는 이제 주가만으로 한 거고요. EV 에비타는 부채까지 고려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SDS 공모 가격을 정했습니다. 여기 특정 회사가 나와서 조금 제가 뭐 애매하긴 한데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빅히트가 IPO를 할 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데 왜냐하면 피어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엔터 업체니까 SM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SM을 넣어야 되는데 SM을 안 넣었어요. 왜냐면 SM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라이크 기획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안 좋으니까 이 퍼를 가졌다가는 공모가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SM을 빼고 네이버를 넣었어요. 플랫폼이다. 그리고 뭐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공모주를 투자자로서 하실 때도 보면 이 유사 동종 기업을 누구로 포함을 했느냐, 걔가 핵심이에요. 이게 합리적인지 보고 아니면 이게 좀 과다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를 넣어서 공모가를 산정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